근데 그러한 대출이 이번에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어 버렸어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90%까지 됐는데 개정된 법에서는 최대 몇 프로까지 가능한 건가요? 개인 차주에 대해서는 75%까지만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이건 뭐 영상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생각을 하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을 만들고 나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논점들을 누더기 법이라고 하죠. 그때그때마다 보완을 하니까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수많은 생태계, 종사하시는 수만 명, 뭐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자산의 유동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역행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런마켓TV 두 대표. NPL 전문 변호사 서변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요즘에 NPL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화두가 뭘까요? 채무자보호법이 또 이슈화 되고 있죠. 그렇죠. 여러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NPL 비즈니스하고 직결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NPL 채권을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담은 법,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언제부터인가요? 10월 17일부터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시행이 되면 정말로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특히 NPL 유동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업을 접어야 되나 행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이 NPL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법의 주요 논점들을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우선은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채권을 이제 양수한 채권에 대해서 관리, 그리고 뭐 통지나 이런 것들부터 모든 그렇죠. 그런 절차들에 이제 좀 강화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음, 근데 그것보다도 일단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근질권 대출에 관련된 사항이죠. 맞습니다. 채권을 사오기 위해선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레버리지 비즈니스. 우리가 양수할 채권을 목적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받아서 채권을 양수합니다. 그게 뭐 근저당이면 근저당권부 근질권 대출이겠죠. 근데 그러한 대출이 이번에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어 버렸어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90%까지 됐는데 개정된 법에서는 최대 몇 프로까지 가능한 건가요? 개인 차주에 대해서는 75%까지만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법인 차주보다는 대부분 이제 개인 차주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여신 코드를 관리를 할 때 가게 여신, 기업 여신, 사업자 여신, 그 외에 기타 여신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인 채무자 보호법에서는 어떠한 코드의 여신을 보호한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개인도 진짜 개인이 있고, 네. 사업자인 개인이 있고, 개인 사업자 개인도 그리고 있고요. 이제 법인이 있을 법인 텐데, 사업자가 있죠. 이제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이건 개인 사업자건 불문하고, 네. 그들이 차주인 경우 담보대출 비율이 75%로 줄어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주일 경우에 예. 그 차주가 이제 부실이 돼서 NPL 채권이다. NPL 채권의 차주가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 즉 쉽게 말하면 법인이 아닌 자는 다 개인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채권을 우리가 양수를 할 때 기존에는 90%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최대 아까 몇 프로라고 하셨죠? 75%요. 그러면 에코티가 몇 배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10% 필요했는데 25%가 필요하니까 2.5배죠. 2.5배. 네. 거기에다가 각종의 양수와 관련된 필요비들, 그리고 경매 사건, 즉 양수한 채권을 우리가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 경매라는 절차를 진행할 때 보통 7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네, 좀 길면 10개월도 그렇죠. 걸리죠. 근질권 이자 비용. 네. 까지 하면 뭐 10억짜리 채권을 양수하면 기존에는 한 1억 5천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3억이네요.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2.5배 이상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단 저도 이런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봐야겠지만, 확실히 많은 업체들이 네. 속된 말로 속 빠질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네. 시장의 변화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죠. 시장의 변화에 역행하는 자는 도태될 것이다. 뭐 맞습니다. 그런 뜻인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에쿼티 자체가 많이 필요하고, 가장 핵심이죠.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명세한 업자들의 경우
에쿼티가 3배 가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렇죠. 지금까지 담을 수 있는 채권의 3분의 1만 담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좀 많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자금 조달, 즉 제가 NPL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NPL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NPL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등대와 같은, 나침판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려고 이런 채널을 운영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이번 법 개정은 상당히 우리 업권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입장으로 몰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는 변화에 순응하셔야 됩니다. 가장 핵심인 것은 이 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우리가 조달받아야 되는 투자 금액 자체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인 자금 조달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채권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그러한 절차들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네.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채권을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제 양도인이 채권 양도 통지도 하고, 뭐 양수인도 이제 민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통지 절차에 좀 더 엄격한 이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채무자보호법 개정 전에는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텀을 관례상 두기는 했었는데, 그게 한 3개월쯤이었어요, 아마. 대략적으로 왔다 갔다 그랬던 것 3개월쯤이었어요. 같아요. 뭐 딱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맞아요. 그러면 그게 더 길어질 수도? 그렇죠. 기간 자체가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는 그런 디테일한 네. 사항은 없었는데,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이자 같은 게 발생을 할 텐데, 당연히 발생하죠. 예, 그렇죠. 그리고 연체이자에 관한 사항도 채권 양도를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통지하고, 뭐 경매 신청도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 더 엄격하게 규정해 놓았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정상채권에서 부실채권으로 전환이 되기 전에 먼저 차주에게 기한이익의 상실 통지를 하고 그 상실 통지와 가름해서 이제 연체가 됐으니까 연체 가산 이자를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됐는데 이제는 별건으로 분리를 해서 한 번 더 짚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기한이익 상실된 통지는 가고 그리고 기한이익 상실된 것을 기화로 해서 연체 가산 이자율이 3%가 추가로 적용이 된다. 맞습니다. 그러한 통지가 한 번 더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중요하게 된 게 예전에는 통지만 하면 됐었어요. 근데 차주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지 여부가 중요해지는 거죠.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채무자 또는 차주분들이 변칙적으로 행사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차주의 인지 여부, 기한이익 상실이 됐고 기한이익 상실됨으로 인해서 연체가산 이자율이 더 올라간 그리고 연체가산 이자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 내가 부담해야 될 이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더 증가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개인 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개인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도산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도 친절했어. 절차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안내를 해줘라. 그리고 당연히 담보 채권자로서 연체가 되면 우리가 돈을 받아와야 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디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 그것도 이제는 쉽게 못 돼. 기준점도 뭐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제 각 조합별로 조합을 관리 감독하는 곳이 중앙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앙에서는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6억 이하, 6억 이상에 대한 차주들. 이 부실 차주는 우리가 볼 때는 다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제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더 6억 이하는 서민으로 좀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제도적 보완책, 제도적으로 조금 더 이제 좀 표면적이죠. 이게 좀 많이 이제 챙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그쪽으로 많이 좀 표면적으로 가지 않겠나. 변호사님께도 제가 이런 법이 바뀔 때마다 이런저런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법률적인 부분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가장 큰 게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근질권 대출. 맞습니다. 아마 다른 투자자분들께서도 아마 NPL 채권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상당히 좀 난감해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극복해야죠. 그럼요. 같이. 네.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 채권을 경매나 공매로 처리를 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매매나 이런 것들을 주선할 수 있게 되는 사례들이 더 많아지진 않겠는지. 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오히려 금융업의 본질을 지금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흔들고 있어요. 우리는 유동화 금융입니다. 유동화 뭐라고요? 금융.
부동산으로 이 업의 그런 확장 전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자연스럽게 확장 전이는 될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채무자의 자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는 나중에는 은행이 부동산도 직접 팔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까지 지금은 확장되어서 전이가 됐고, 그러한 확장 전이가 되었다라는 개념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뭔가 제도권 내에서 법으로 좀 특정을 하거나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러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무작정 채권을 매각해서 너희의 뭐 회계 건전성을 뭐 연체율을 낮추고 건전성을 좋게 하는 것도 1순위지만 차주, 즉 채무자의 최소한의 자력 회복을 위해서 노력이라는 걸 해라. 노력.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내부 전산망에 보면 차주의 시세 대비 물론 너무 좋은 말인데 내려오는 건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따라가질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영상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생각을 하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을 만들고 나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논점들을 누더기법이라고 하죠. 그때마다 보완을 하니까 그러니까 같은 법 내에서도 상충되는 상위법과 하위법이 상충되는 것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법을 정말 예쁘게 만들었어. 그러한 법을 보완할 수 있는 법들이 기존에 훌륭한 법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딱 만들어 놓고 특별법이라고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또 상충되는 점들도 또 생기고 그러니까 현실과 맞지 않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법에 채권을 양도양수하는 리밋이 어떻게 차주들을 보호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별계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대출 비율을 그럼 줄이면 그럼 과연 차주들에게 어떤 전국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을지 그렇죠. 저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에서 사전적 개념에서의 부실화가 미리 예정이 되어 있더라면 사전적인 거에서 제도적 정책금융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부실이 발생하지 않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제도적 금융을 쓰거나 아니면 제도 장치를 마련하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부실이 발생되었어. 부실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뭔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안내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직접적인 차주에 대한 지원책이 가든지 그게 아니라 이 채권을 양도양수하는 이 유동화 금융이라는 건 별도의 국면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산 유동에 관한 법률처럼. 근데 그러한 유동화 금융의 본질은 레버리지 비즈니스예요. 레버리지 비즈니스. 내 돈 가지고 하는 장사가 아니에요. 근데 내 돈 가지고 하는 장사가 아닌 이 비즈니스의 본질을 이제는 너의 돈 가지고 해. 내 돈 가지고만 해. 라고 한다는 건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수많은 생태계 종사하시는 수만 명, 뭐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자산의 유동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역행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 흐름에 뭔가 조금 이제 보호하게 되거나 좀 유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채무자를 보호하는 건 또 보호하는 거고 그렇죠. 이 유동화와 관련된 이 생태계를 또 보호하는 거는 저는 별개의 국면인데 네. 이거를 그냥 퉁 쳐서 같이 본다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법을 만드신 분들을 전 싫어하진 않지만 네.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롯마켓 TV 제네트대고 두희연 대표님께서는 시행되는 법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대응책이라든지 좀 어떠한 전략으로 가실 건지. 이 법이 나오기 1년 전부터 대비라는 개념으로 개념 설계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 업자들마다 NPL 유동화 업자들마다 아마 자생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강구책을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우리가 법 이름에 힌트가 있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주된 논점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하고 이제 협상 스킬을 하는지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지금은 좀 그렇고. 네, 좀 그렇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롯마켓 TV 두 대표와 이제 NPL 전문 변호사인 서변은 늘 끊임없이 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관련해서 업을 하시거나 좀 힘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롯마켓 TV 두 대표와 서변을 찾아주신다면 뭐 크든 안 크든 어떻게든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실행이 됨에 따라 그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고민을 좀 해야 되는지를 좀 서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은 결론은 하나인 것 같아요. 같이 상생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것들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앞으로도 논점이 생기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저희의 생각들을 가감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장을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롯마켓 TV 두 대표와 서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